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미 벌써 첫 번째 결혼에 마침표를 맺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새댁입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급하게 마감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선 제 이혼 결심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며 말리기도 하고 걱정도 해주었었는데요. 지금은 이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너무나 만족하고 있고 다들 제 결정에 잘한 결정이라고 말해줍니다. 최근에는 아주 속이 뻥 뚫릴 만한 속 시원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딱히 로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생각만 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였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백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의 무게를 떠안고 계시느라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남동생. 지금 생각해도 꽤나 부끄러운 집안이었어요. 다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시면 대답을 하지도 못한 채 침묵해야만 했죠. 이런 집안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엄두가 나질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여 사회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었습니다. 20대 중반쯤이었어요. 평일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였기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어요. 시간대도 괜찮았고 비교적 일이 수월했던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죠. 그렇게 제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독서실에서 제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몇 년째 낙방의 아픔을 겪었던 공시생이었어요. 독서실에서 유명한 단골 손님이었죠. 항상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먼저 독서실에 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전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쯤 와서 제가 끝날 때쯤 본인도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오고 난 후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독서실 사장님도 전 남편이 제게 분명 관심이 있는 게 맞다며 옆에서 바람을 불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퇴근할 때쯤 집으로 귀가하던 전 남편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는 쑥스럽다는 듯 집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쪽지에는 고백의 말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런 고백이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쪽을 본 순간부터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자꾸 그쪽 생각만 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공시생이지만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한번 제가 밥 한 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곤 쪽지 끝에는 본인 연락처를 남겨놓고는 일하다 힘든 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추신을 써놨었어요. 전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그땐 꽤 귀여워 보였어요. 소심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었고 이후로 저는 전 남편과 연락을 하며 지냈답니다. 당시 전 남편의 행동은 하나하나 모두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작은 나비를 조심스레 잡으려는 듯 제게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섬세했죠. 이런 숫기 없고 소심하던 전 남편이 오히려 제겐 귀엽고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당시 공시생이었던 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며 2년의 시간이 지나 긴 공시생을 끝으로 남편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보였어요. 이후 면접도 무리 없이 합격해 보였고 저는 전 남편보다 더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당시 공시생이었던 전 남편을 위해 모든 데이트 비용은 저 혼자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학원가 근처에서 자취하던 전 남편을 위해 우렁각시 마냥 집안을 치워주고 요리도 해주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학원비를 내느라 월세가 부족하다면 가끔 월세도 내주었고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용돈도 쥐어주며 그 사람의 길을 제 나름대로 세워주고자 하였었죠. 게다가 시험날이면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며 나름 정성을 다해 노력했었어요. 그런 제 행동들에 전 남편도 감동했었는지 첫 출근일을 얼마 안 남기고 더욱 바빠지기 전에 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었고 함께 간 여행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다 쓰러져가는 친정집을 보고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며 예쁜 말들을 담아 제게 작은 감동을 주었었고, 연애를 하는 내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저는 흔쾌히 프로포즈를 승낙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었죠. 저희 집안에 비하면 전 남편의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던 전 시아버님과 전업주부로 계셨던 전 시어머님,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전 남편의 여동생까지 콩가루와 같은 저희 집안에 비하면 꽤 평화롭고 여유로운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공무원이었던 전 남편의 직업에 비해 저는 작은 공장을 다니던 공순위에 지나지 않았기에 저와 전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전 남편은 어려운 공시생 시기를 저로 인해 버틸 수 있었고, 저의 뒷바라지로 본인이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해 보일 수 있었다며 제발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전 시부모님께 허락을 바랬었죠. 그렇게 전 남편의 몇 번의 설득 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아 저는 전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크나큰 실수였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댁은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일을 관두기를 바랬어요. 요즘 맞벌이하는 집이 많다지만 자기 아들은 공무원이나 되는데 제 직업이 공순이라는 걸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창피하다면서 말이에요. 전 남편은 사회초년생과 같은 이제 막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6년이 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단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의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 직업도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남편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었고 저 또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나름 지금껏 일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모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제 스스로 마련하였고 혼수를 여자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정도면 시댁에서도 무시하지 않고 충분하다 해주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시댁에선 제가 시집가는 그날부터 고졸 출신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맞이한 명절이었어요. 시댁에서 먼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워낙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알아서 명절 전날 꼭두 새벽부터 시댁으로 달려가 전을 부치고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였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제 모습에도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시어머님은 음식의 간을 보더니 간이 싱겁다는 등 타박이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보다 어린 시누이 눈치를 보아야 했어요. 낮 12시가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 시누이를 깨워달란 시모의 말에 저는 시누 방으로 가 조심스레 시누를 흔들어 깨웠죠. 아가씨, 벌써 낮 12시가 지났어요. 어머님이 이제 일어나시래요. 그러자 시누는 온갖 짜증을 내며 제 손을 세게 탁 치곤 말하더라고요. 아, 좀 새언니! 아, 고졸이라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눈치 없는 성격인 건가? 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거 몰라요? 좀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말아요. 알겠어요? 신우는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교 졸업도 계속 유예한 채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왜 제 학력이 거론돼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도로 방에서 나와 시모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시모는 신우의 늦잠까지 전부 제 탓인 것 마냥 말하더라고요. 너는 애 좀 깨우라는데 그것도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망치네. 아유. 이내 전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신우 방으로 갔고 시모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신우도 일어나 보였죠. 대놓고 저라는 존재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집에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놓고 부려댔어요. 신우의 아이스크림 심부름에 온 김에 빨래까지 하라고 하며 시부 팬티까지 빨아 널고 있는 제 모습이 그저 한심하더라고요.
게다가 가부장적인 모습 그대로인 시부는 음식을 다 하고 함께 앉아있을 때 주방 구석에서 얼굴을 돌려 조심스레 재채기를 했는데도 어른이 식사하는 밥상머리 앞에서 재채기를 하냐며 핀잔을 놓으셨죠. 그리고 명절 당일이었어요. 당숙 어르신들부터 먼 친척들까지 줄줄이 시댁으로 모였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어른들을 맞이하였어요. 집이 넓은 것도 아니었기에 금세 집안은 온 친척들로 북적였고 전 여기저기 불려대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크게 벌어진 술상에 그 누구도 거드는 사람 없이 저 혼자 뛰어다니기 바빴고 자리에 앉아 세차게 다리를 흔들어대며 얄밉게 과일을 먹던 신우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제 다리를 거는 바람에 소주잔과 잔들을 들고 가던 저는 그만 엎어져 버렸고 소주병과 소주잔들은 모두 깨져 여기저기 유리파편이 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꾸짖기 바빴답니다. 너는 이제 하다하다 그깟 술도 제대로 못 들고 가 그걸 다 깨먹니? 저 잔들 내가 얼마나 아끼는 잔들인데 다 깨져 어쩌냔 말이야.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이래서 집안을 보고 사람을 들이고 싶었던 건데. 아휴, 얼른 싹 다 깨끗이 치우고 주변에 유리 한 톨 박히지 않게 방바닥 깨끗하게 닦아놔. 알겠어? 시모의 말에 친척 식구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이 모두 수군거리기 바빴어요. 심지어 남편마저도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남의 일인 것 마냥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안주만 집어먹고 있더군요.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만 하면 모든 제 소원을 다 들어줄 것처럼 굴었고 어떤 일이든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결혼하니 정반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래서 남편이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명절 연휴엔 막상 친정엄마에겐 안부 전화로만 그치고 친정집엔 한 발자국도 가질 못했어요. 그렇게 친척들이 모두 집에 간 후에 저는 뒷정리하기에 바빴고 수북히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며 시모와 신우는 이 설거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하고 가라며 얄밉게 굴었죠. 그렇게 전 몰래 눈물을 훔치며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보냈어요. 원체 결혼 전부터 시댁이 저희 집안을 업신여기고 저를 무시했던 것을 알았기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가난한 편이 맞았고 신혼집조차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으니 말이에요. 웬만하면 이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끝내고자 마음먹은 것은 다름 아닌 전 남편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은 점점 회식을 빙자한 술자리가 늘어났고 아무리 늦어도 집에는 꼬박 들어오던 전 남편은 아예 외박을 해보였어요. 이유는 회식이 늦어져 동기 친구네에서 자고 간다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늦으면 늦는다, 집에 못 들어가니 먼저 자라 이런 연락들을 미리 해주었기에 그것 또한 믿고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옷에 한껏 여자 향수 냄새가 묻어 있어도 회사 동료가 뿌린 향수 냄새가 묻은 것 같다는 남편의 되도 않는 변명을 그저 믿으면서 말이에요. 의심이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는 그저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후에는 하다하다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보이더라고요. 토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고 남편 놈은 오후가 되어서야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소파에서 팔짱을 낀 채 전 남편에서 어디 갔다 이제야 들어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되레 제게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아,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 회식이 길어져서 동기 친구네서 자고 온 거야. 무슨 공무원이 회식이 그렇게 많아? 동기 친구 누구네서 자고 온 건데? 당신 지금 나 의심해? 친구 동환이네서 자고 왔다. 됐냐? 그렇게 크게 화를 내더니 저 들으란 듯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전 남편에게 전에 났던 그 여자 향수 냄새가 똑같이 풍겼고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제 의심은 현실이 되어갔었답니다. 그날 전 남편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고 침대 위에 셔츠를 아무렇게나 벗어놓아 그 셔츠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는데
손목 부분에 웬 여자 립스틱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당장 셔츠를 들고 들어가서 이게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또다시 이런저런 변명을 해댈 것 같아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제 눈에 띈 게 있었으니 바로 충전기를 꽂은 채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전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쉽게 열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핸드폰은 패턴으로 잠겨 있었고 워낙 복잡한 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에 단순한 패턴으로 맞춰봤더니 4번 만에 성공하여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핸드폰을 열 수 있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행여나 뭐라도 하나 잘못 누를까 하나하나 조심스레 누르며 확인을 해보았죠. 그리고 그 안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주로 쓰는 메신저를 확인하니 같은 동기 여직원과 나눈 대화가 아주 눈꼴시려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후 저에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그 여자 직원에게 아주 쉽게 내뱉었고 그 여자 직원도 사랑한다며 서로 진한 애정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한 날은 그 여자 직원과 함께 있었더라고요. 숙박업소 예약 어플을 통해 그렇게 외박한 날마다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고급 호텔에 데려간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호텔에서 함께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메신저로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의 정체는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상간녀인 여직원은 저와 전 남편의 결혼식에도 온 적이 있는 직원이었죠. 어이가 없어 기가 차 말이 안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 여직원에게 비싼 명품백도 선물했더라고요. 그 여직원은 그 명품백 사진을 본인 얼굴도 나오게 함께 찍어 남편에게 보내며 너무 고맙고 사랑한단 말들을 늘어놓았고 전 그 메신저를 확인하여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껏 제가 받아본 선물이라곤 연애 당시 받았던 편지 몇 장과 초라한 장미 한 송이 같은 것들이 전부였고 그나마 값나갔던 선물은 프로포즈 때 받았던 반지가 다였죠. 게다가 결혼한 후론 선물이라곤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남편의 이중성과 그 상황에 저는 그저 너무나 역겹고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남자를 꼬신 그 여자나 집에서 살림하는 조강지 쳐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놈이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남에게만 일어날 일일 줄 알았던 일들이 제게 일어나니 도저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곧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혹시라도 제가 핸드폰을 봤다는 사실이 들킬까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핸드폰을 들이밀며 화를 내고 가증스런 남편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마음을 침착하게 먹고 이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잡아야겠다 싶었죠. 이 집안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자고 있을 틈을 타 핸드폰을 다시 열어 그 메신저 내용과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행여나 남편이 깰까 조심스레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이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둘이 주고받은 사진들도 제 핸드폰으로 촬영했죠.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열불이 뻗쳐 당장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게 뭐냐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어쩐지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면 힘으로 제압하여 제 핸드폰을 빼앗아 그 사진들을 모두 지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어요. 지금껏 없는 형편에도 뒷바라지하여 겨우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었더니 그 대가가 고작 바람이라니. 엄청난 배신감과 몰려오는 회의감에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내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을 홀로 생각에 잠겼는지 몰라요.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아가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딱히 생각되는 방안도 없었고 일단 시댁에는 알려야겠다 싶어 그 증거들을 갖고 시댁으로 가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고 전 시부모님도 증거 사진들을 보더니 당황해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전 바로 이혼이라는 2글자를 입에 올렸어요. 그러나 이내 들려오는 시모의 말은 제 예상을 모두 빗나가고 말았죠. 아니,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이 순진한 애가 바람을 핀다니? 너 행여나 우리 집에 위자료 같은 걸 원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면 꿈도 꾸지 마라.
네가 지금껏 우리 동훈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됐지. 너한텐 한 푼도 못 주니까. 솔직히 네가 잘했으면 우리 착한 동훈이가 바람필 리가 있었겠니? 그러니 이 일은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게야. 알겠어? 남편의 바람도 제 탓으로 돌리는 시모의 어이없는 말들을 끝으로 시부도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아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이혼이라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 자고로 부부란 상대의 잘못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려무나. 동훈이한테는 이 시애비가 잘 말해보마.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눈을 팔 수 있다니. 시모에 이어 시부의 입에서 나온 말들도 하나같이 제 뒷골을 때리는 말들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제가 잠시라도 살았다는 것이 소름 끼치고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나오고 싶다는 맘뿐이었죠.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오로지 남편의 편만 드는 시댁 식구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학창시절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오던 친구였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힘들 때마다 연락을 해오곤 했어요. 현지야, 잘 지내? 요즘 통 소식이 없길래 오랜만에 전화해봤어. 어, 너도 잘 지내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어, 근데 현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답답하기만 한 현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는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하였고 그걸 바로 캐치해내는 제 친구였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토해냈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저보다도 더 화를 내보였죠. 현주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런 꼴을 왜 가만히 보고 있어. 나였으면 당장 네 남편 일하는 구청에 찾아가서 그 상간녀랑 함께 다 까발려주고 다신 얼굴 못 들이미게 해줬을 텐데. 어쩌겠다고 시댁에 가서 더 속만 끓이고 온 거야. 내가 다 속상하다. 친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울컥하더라고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한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집을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도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수학이 너머나마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는 저를 배려하여 친구 남편이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가 변호사님을 뵙기로 했어요.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여니 사무장으로 있던 친구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주 씨. 오늘 오신다는 얘기는 와이프 통해서 전해 듣고 변호사님한테 대략 말씀은 드려놨어요. 지금 변호사님 먼저 오신 분 아직 상담 중이셔서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친구 남편은 친절하게 변호사실 앞에 있는 작은 대기 공간으로 안내해 주었고 그곳에 앉아 기다렸죠. 그러다 상담이 끝났는지 변호사실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죠. 저도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났고 변호사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앞에 있던 남성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저를 아는 듯 물었어요. 어, 혹시 이현주? 너 현주니? 누구시죠? 저를 아시나요? 나야, 승재. 어안이 벙벙했어요. 누군가 봤더니 유년 시절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전거도 타고 서로 집도 드나들며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였어요. 오랜 소꿉친구를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놀라웠죠. 게다가 친구는 전에 제가 알던 꼬질꼬질한 모습들은 전혀 없었고 못 알아볼 정도로 멋있어져 있었거든요. 승재구나. 너 너무 멋있어졌다. 못 알아볼 뻔했어. 근데 한국엔 어쩐 일이야? 미국에서 돌아온 거야?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너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데 너무 반갑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 상담 끝나면 밥이나 먹을래? 상담 끝날 때까지 요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 저는 친구에게 알겠다고 말하고는 변호사실로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제 유년 시절을 함께한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16살 때쯤 친구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친구를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항상 웃음기 가득하던 친구는 그 이후로 미소를 잃어갔고, 그런 친구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려 노력했었죠. 하지만 친구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미국에 사시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부름으로 갑작스레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후론 이메일만 간신히 주고받다 서로 각자의 생활에 지쳐가게 되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저와 그 친구가 이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변호사님도 변호사실로 들어가 앉아있는 저에게 물었어요. 아까 오 대표님이랑은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오 대표님이요? 혹시 승재를 말하는 건가요? 멀끔한 차림에 부티나는 모습까지 잘 자랐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대표가 되었을 줄은 몰랐는데 어느덧 오랜 제 친구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조심스레 변호사님께 친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문제는 아니고 회사 문제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일이 멋있게 자랐는데 저는 젊은 나이 이혼으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비교가 되며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졌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괜한 자격지심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짓은 그만하자 생각하며 제 일에 집중하기로 하였어요. 변호사님에게 제가 찍어낸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고 제 얘기를 하였어요. 모든 얘기들을 듣고 제 핸드폰 속 사진까지 본 변호사님은 증거도 충분하여 위자료 청구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원한다면 상간녀까지 소송할 수 있다고 하였죠. 홀로 이 상황을 어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야 길이 보이는 듯 싶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상담을 마치곤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친구는 카페에 들어서는 제게 손을 흔들어 보였고 저도 친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앉았죠. 그리고 전 그 친구와 오랜만에 긴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비록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되었지만 제 유년 시절과 중학교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소꿉친구로 신기하리만큼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한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만난 것처럼 편하고 좋았죠. 그래서인지 친정집에도 말 못한 제 속사정까지 모두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을 어떻게 만난 건지, 이후 시댁에서 저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펴서 이혼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전부 말이에요. 물론 친구도 제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고요.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로 학교에선 손가락질에 욕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적응을 할 때쯤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는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과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까지 모두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꽤나 많은 돈을 쥐게 되었고 그걸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 꽤나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몇 번 실패를 맛보며 좌절도 하였지만 다시 일어나 도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고맙다 말하였고 친구는 웃으며 답하였어요. 고맙기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비록 우리가 연락을 안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반대로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계속 장례식장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를 도와준 건 너밖에 없었어. 그런 너한테 난 항상 고마웠고. 우리 이럴 게 아니고 밥이나 먹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살게. 그때 마침 원수 같은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혔죠. 거세게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음에 친구는 전화를 받으라 하였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카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튀어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남편놈은 그렇게 집으로 오란 말만 남기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전 카페로 다시 돌아가 친구에게 밥 먹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죠. 미안하지만 밥은 다음에 먹어야겠다. 내가 집을 비운 지가 오래돼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시간이 늦긴 했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이거 내 명함이야.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조심히 들어가. 친구는 그렇게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짧았지만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그 자리를 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니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씩씩대며 저를 보고 소리쳐 묻더라고요.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야? 다 알면서 지금껏 모른 척 나랑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 대화 내용은 어떻게 당신 핸드폰에 있는 거야? 나 몰래 내 핸드폰 뒤지기라도 한 거야? 당신 그렇게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은 건지 제가 본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증거 사진까지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이 제 모든 예상을 비껴나갔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대화법이었죠. 본인의 잘못엔 한치의 미안함 따윈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소름 끼치다 하는 이 남자에게 정말로 오만정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죠.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누구 보고 소름 끼치다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 그냥 못 넘어가. 당신뿐만 아니라 그 여직원까지 모조리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라고. 제 말에 남편은 제가 무슨 수로 소송할 거냐며 콧방귀를 끼어대더라고요. 제가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아는 변호사라고는 아무도 없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착각이라는 걸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보여줄 수 있었죠. 저는 그날부로 별거를 시작했고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집에 들어간 저는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렇게 뒤늦게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그제야 미안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시댁 식구들까지도 제가 있는 친정집까지 찾아왔었답니다. 다짜고짜 배를 거세게 눌러 문을 열어주었더니 맨 앞에 있던 전 시부가 말했어요. 아가, 소송이라니. 아무리 동훈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서로 재판까지 해가며 얼굴을 붉혀야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허름한 달동네에 위치한 저희 집에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빨간 대문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해가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 옆에선 아버님과는 상반되는 반응으로 팔을 꼰 채 저희 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모도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집과 사돈을 맺었다니. 차라리 잘 됐지. 근데 이거 위자료 받으려고 이 집 식구들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우리 동훈이가 정말 바람핀 게 맞는 거야?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아이, 당신도 참 그걸 지금 말이라고. 여기까지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입을 나불대던 시모를 옆에서 나무라는 시부였죠. 그리고 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누이도 얄미운 소리로 제 속을 더 긁어놨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진짜 저 새언니가 일부러 계획하고 우리 오빠 꼬셔서 만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집에서 돈 되는 거라면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은데. 집 꼬라지 하고는. 소름 돋아. 집에 바퀴벌레들이 막 기어다닐 것만 같은데. 난 죽으면 죽었지. 이런 집에선 절대 못 살아. 저희 집안을 눈을 굴려가며 훑어대더니 기겁을 하며 이런 집에선 죽어도 못 산다 하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당장이라도 잡아 끌고 싶은 걸 겨우 참아냈어요. 그리고 이 얘기들을 언제부터 듣고 있던 건지 집안에 있던 친정엄마가 나와 소리쳤죠. 당신들이 이곳이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신네 아들이 바람핀 걸 우리 현주 탓을 왜 해? 당장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
그 작은 동네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한 번씩 친정집 앞에 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쑥덕거렸어요. 그제야 창피한 걸 느꼈는지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쌩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안으로 들어가자 하였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에게 대차게 이혼을 말하곤 짐을 싸 곧장 친정집으로 왔었죠. 결혼 후에 처음 와본 친정집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친정 식구들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친정 아빠는 여전히 백수 상태로 놀고 먹기를 전전하였고 남편의 외도 소식에도 남일처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였죠. 남동생은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는지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친정 엄마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은 마음에 직장을 구하려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지라 쉽지는 않았었죠. 그래도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어요. 증거도 확실하였고 변호사님도 신경을 써주고 있었기에 한시름 놓고 제 일을 보며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전남편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와 전남편의 결혼식에도 온 전례가 있었기에 변호사님은 소송 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었죠.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 여직원도 제게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어요. 알고 보니 꽤나 있는 집안 외동딸이었던 그 여직원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비록 태도 자체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는 뻔뻔한 태도에 합의고 뭐고 물으고 싶었지만 어디 전남편과 지지고 볶고 한번 잘 살아보라는 마음에 합의를 받아주었어요. 사실 거절할 수 없을 만한 합의 금액도 한몫하기는 하였죠. 이 정도 금액이면 친정집의 빚들을 갚을 수 있었고 새로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려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던 친정엄마는 놀라더니 정신없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달려가 택시를 잡는 듯 보였죠. 저는 그런 엄마를 붙잡고 왜 그러는지 물었고 엄마의 말에 저 또한 너무나도 놀래 손이 떨렸어요. 다름 아닌 동생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어요. 어디서 사고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동생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언제부턴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트럭에 치이고 말았고 저 멀리 날아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친정 부모님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친정 엄마는 하루 종일 동생의 영정사진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고 친정 아빠는 입을 꾹 다문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문제없이 보내주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혼자로선 벅차더라고요. 저희 집이 친척이 많은 집도 아니었고 집안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장례식장은 꽤나 한적했어요. 근조 화환도 몇 없어 식장 앞도 횡했죠. 결국 전 남편에게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서류상 부부였기에 사람 됨됨이가 갖춰져 있다면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역시나 전 남편은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인데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처남이라는 사람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그리 끝까지 말을 밉게 할 수 있는 건지 맘 같아선 일하는 구청에 찾아가 뺨이라도 시원하게 갈기고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남편에게는 증오만 남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다 받아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화만 돋게 된 전화를 끊고 문득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가 생각나 지갑에서 전에 받았던 명함을 꺼내 연락해봤어요. 그리고 친구는 제 전화를 받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제 동생과도 친분이 있었던지라 친구도 함께 애도하며 동생의 죽음을 슬퍼해 주었었죠.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화환들이 앞을 빼곡하게 채워주었고 친구의 아는 지인들로 장례식장도 곧 북적였죠. 가장 힘들던 순간을 옆에서 지켜주던 친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장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도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를 부모님도 저처럼 처음엔 몰라봤지만 이름을 듣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친구의 돌아가신 엄마와도 꽤나 친하게 지냈었고 꼭 오랜만에 보는 친자식 바라보듯 애틋하게 친구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부모님 없이 힘들었을 텐데 일이 잘 자라주어서 아줌마가 다 좋다. 하늘에 계신 너희 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장례 치르는 내내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리고 그 사이 수척해진 친정 아빠도 친구를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 아저씨도 너무 고맙다, 승재야. 이 아저씨가 능력이 없어 찾아오는 손님도 앞에 화환도 몇 없었는데 덕분에 채신을 차릴 수 있었구나.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제 두 번째 부모님이라 해도 무색할 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힘들 때 몇 번이고 제가 끼니를 거르지 않는지 종종 찾아와 밥도 차려주시고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도 해주시고 사실 그때 받은 은혜로는 다 갚지도 못했다고 느껴요. 친구도 친정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말들을 해주었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친정 엄마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친구는 친정 엄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였지만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던 터라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에 먹으러 오겠다고 말하곤 가보였어요. 저에겐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 친정아빠는 정신을 차린 건지 일을 구하겠다며 나섰고 제 기나긴 이혼의 끝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승소했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 원만한 이혼을 도와준 변호사님과 친구 남편인 사무장님, 그리고 친구까지 모두에게 고맙다 말하였고 변호사 선임비와는 별개로 작은 표시로 소정의 사례도 해주었죠. 이후로는 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와 합의금, 그리고 동생의 사망보험금과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측에서 전해준 보험금 등으로 저희 집은 빚을 갚고도 친정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남았고 친정 아빠도 일을 구해보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일을 오래 쉰 터라 경력에 비해 나이가 많았기에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오곤 했는데 자존심을 굽혀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었어요. 지금껏 친정엄마는 남의 식당에서 일해주기만 하였는데 항상 그런 모습이 딸로서 보기가 짠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 멋진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하였어요. 알고 보니 본인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하였던 친구는 그 건물 1층에 마침 남는 상가 자리가 있다며 그 자리를 저희 부모님에게 권리금 없이 월세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주기로 하였고 그렇게 친구의 배려를 받아 친정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나 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친구와는 동생의 장례식 이후로 종종 연락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오랜 친구로서 갖고 있는 편안함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느껴지는 설레이는 감정까지 갖게 되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였기에 그 감정을 숨기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데이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올라타는데 차 안쪽에 숨겨있던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하더라고요. 현주야, 너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일 힘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준 너에게 고맙고 한편으로는 네가 너무 좋은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너에 비해 내가 한참 부족해 보여서 이런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 나중에 더 멋진 사람이 되면 고백하자고 몇 번은 다짐했는지 몰라.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정식으로 만나자. 친구의 그날 그 고백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로맨틱한 무드 속에 진심이 담긴 완벽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오히려 과분하다며 긍정의 표시로 답하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1년의 연애 끝에 다시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배신 이후로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 함께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생각보다 일찍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돌고 돌아 진짜 제 임자를 만난 거죠. 남편은 프로포즈마저 완벽했어요. 처음 타보는 유람선 위에서 하늘 위로 터지는 불꽃까지 하나의 동화 같았어요. 한쪽 무릎을 꿇고 결혼해 달라고 하는 남편의 청혼을 어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벤트에 대한 로망은 전혀 없었는데 받고 나니 여자로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인 점과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여 결혼식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하였어요. 대신 남편이 어렸을 적 일찍 생을 마감하신 시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 땅으로 가 인사를 드리는 걸로 끝냈답니다. 그렇게 조용히 저와 남편은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생략하였어도 신혼여행은 가기로 하였어요. 의미 있는 곳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어 남편이 잠시 머물렀던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 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시조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고 남편이 생활했던 곳에서 지난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던 즐거운 신혼여행도 마쳤답니다. 이후 전처럼 주부로만 지내기는 싫었던 저는 제 스스로 돈벌이를 찾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 남편이 좋은 제안을 하나 하였어요. 남편의 회사 건물을 관리해주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나는 여보가 그냥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으니까 좀 맘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회사 건물 관리인으로 일해볼래? 마침 일하던 관리인이 부모님 부양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대서 사람 구하려고 했거든. 건물의 경비 아저씨하고 청소하시는 이모님들 급여나 전체적인 업무 관리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월세 받는 날만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주고 간단하게 회의록 정도 작성해주는 건데 할 수 있겠어? 좋은 제안인 것 같았어요. 마침 남편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편도 직원들에게 시켜 관리실의 방을 리모델링하여 제 자리를 새로 꾸려주겠다고 유난이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였고 그 건물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식당을 하고 있었기에 일석이조였죠. 10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을 하였고 남편에게 정당하게 급여도 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어요.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건 없지만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고 현재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아픔도 조금씩 치유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뜻밖의 공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소 이모님 한 분이 병가를 내시는 바람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제가 대신 살짝 일을 봐주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1층 로비 바닥을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 회사에 볼 일이라도 있는 건지 전 시모와 시누이가 남편 회사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으로 들어온 둘은 걸레질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꼴 좋다. 역시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지? 그러게 위자료 왕창 뜯어가서 뭐 하나 했더니 고작 청소부라니. 하긴 집에 빚 갚느라 바빴겠지. 인사는 고사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 꼬락서니에 어이가 없어 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그 둘에게 다가가던 그때였어요. 건물 1층 카페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나타나 저를 부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여기에서 왜 걸레질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 둘에게 다 들리게끔 큰 소리로 답했죠. 아, 청소 이모 한 분이 오늘 병가를 내셨거든요. 그래도 저희 남편 건물인데 제가 이럴 때 도와야지 않겠어요? 아, 맞다. 여기 건물주님이 맨 위층에 오 대표님이시죠? 오 대표님께 올해도 월세 동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쉬엄쉬엄 하시고 오후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사모님. 남편의 건물은 한 층에 꽤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5층짜리 건물이었고 그중 5층 전체만 남편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기에 맨 위층에 오 대표님이라고 하면 바로 저희 남편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세입자분의 말에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전 시모와 시누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 그대로 그 건물을 나와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혹시나 하여 물었더니 제 예상대로 시누이는 저희 남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었었고 면접을 보기 위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정체를 듣고선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것이었죠. 이래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 봅니다. 항상 시누이만 오냐 오냐 싸고 돌더니 취업 준비한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꼴이라니. 결국 꼴 좋다는 말은 제 입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면접 시간에 제때 나오지 않았던 전 신우는 자동 탈락이 되었고 며칠 후 제게 손님이 찾아왔다며 경비 아저씨께서 제가 일하는 관리실 방문을 두드렸고 누군가 하여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전 시모와 전 시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제 두 손을 부여잡더니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여기 회사 대표님하고 재혼하셨다면서요? 제가 여기 회사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대표님한테 말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청소부라고 비웃었던 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더니 곧 전 시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모마저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지금껏 너를 그리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그때 꼴 좋다고 비웃었던 것도 내가 이리 사과할게. 제발 우리 딸아이 좀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제 전 시댁 식구들은 강자한텐 너무나도 약하고 약자한텐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둘을 어찌해야 하나 곤란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함께 퇴근하자며 찾아왔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과 곤란해하는 저를 보더니 눈치 빠른 남편은 바로 알아보고 말했어요. 혹시 제 와이프 전 시댁 식구들 되시나요? 혹시라도 저한테 말 좀 잘 전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면 저희 쪽에서 사양입니다. 저희는 낙하산 안 받아요. 그리고 그쪽 아들한테 전해주시죠. 덕분에 이런 천사 같은 아내 얻었으니 고맙다고요. 여보, 가자. 이렇게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왔고 전 시모와 시누이는 얼굴뿐 아니라 귀까지 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죠. 그때 남편의 말이 어찌나 통쾌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후로 전 남편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좋은 걸로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남편과 결혼 후 1년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편은 벌써부터 유난이랍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중에선 제 물러터진 성격 때문에 답답하다 느끼시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잘 되었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의 제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